본의 아니게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아니, 올해예요, 올해. 학개론만 날짜가 안 맞아서요. 다음 주까지 수업이 있죠. 다 다음 주까지 수업이 있죠. 예, 이게 뭐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뭐 걱정하실 건 없는데 1년 내내 지겹게 볼 거 아니에요. 서운하시나요? 예, 수업 일정이 다른 데 또 수업이 있다 보니까요. 날짜를 맞출 수가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수업을 했으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1월 달부터 잘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예. 책은 1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걸 해드린 대로 우리 교재는 110페이지 맞아요. 예. 6편입니다. 목차는 6편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주 공부했던 투자론과 더불어서 한 6, 7문제 정도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물어봤을 때는 9문제까지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대비를 하고 갈 필요 있겠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이 있게 시험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요. 금융이라는 표현은 자금을 융통한다라는 표현이죠. 앞에 부동산이 붙어 있으니까 자, 자금을 융통 조달한다는 얘기니까 풀었으면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니까요.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하실 내용은 크게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주택금융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화하면 주택 소비금융이에요. 그럼 소비라고 했으니까 주택을 소비하고자 구입하고자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럼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저축이라는 방법도 있고 뭣도 있어요? 대출도 있다. 그러니까 대다수 시험의 내용은 대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많이 시험 물어보게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공급하고자 자금을 조달하는 개발금융입니다. 건설업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개발금융인데 그럼 은행 가서 돈 빌릴 수 있죠. 그거 너무 뻔한 거니까 시험에 물어볼 게 없고요. 이제 이 회사들이 증권회사에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면 주식 발행이나 채권,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을 합니다만 발행 주체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 조달한 자금은 회사에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지분 금융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주식을 지분 증권 그럼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 뭐라고 쓰고요? 지분 금융. 그럼 얘는 채권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조달한 대가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고정적인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이라고 하지 않고 부채금융 기법이다.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주식 투자를 전혀 또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지 묻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이 담보가치의 안정성 인정이 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부동산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담보금융, 저당금융의 특성이 있다. 이건 뭐 용어 정의만 하고 가는 것이니까. 그럼 시험에서 이제 묻는 것은 주로 1번과 2번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부동산 금융은 주택을 소비하는 소비금융, 개발금융, 그리고 무엇으로? 담보금융 3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 이거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금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책의 내용들은 이제 그 공부하는 배경을 제가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110페이지를 가시면 괄호 2번에 가시면 부동산 금융이 정의가 되어 있죠. 다 보실 지문은 아니고 그 1번 항목에서 쭉 내려오면 7째 줄로 내려오세요. 7째 줄 내려오게 되면 따라서라고 보입니다. 있나요? 예, 따라서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금융으로서 주택금융도 있고 개발금융도 있고 세 번째 부동산을 수단으로 하는 매개체로 하는 무엇도 있다. 담보금융 3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의 지문은 정리해서 물어봤어요. 시험 지문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고, 좀 더 구체화해서 보겠습니다.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동산 금융의 개념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2번 지문이 시험에 언급했던 표현이었고, 괄호 3번에 최근의 부동산 금융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본론에 가야 그 수업을 들어야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할 것인데,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111페이지에 딱 결론만 짓고 미리 갑니다. 그 상단부에서 그 아래에서 두 줄이 있어요. 5줄 내려오시면 즉 있어요. 예, 자, 부동산 시장은 실물 시장이죠. 그렇습니까? 부동산은 실물이잖아요. 그럼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줄에 실물 시장으로서의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으로의 금융시장이 최근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추세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이제 배경들이 이제 시험에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관련성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서 2절 주택금융으로 갑니다.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택 소비금융입니다. 결론을 짓고 가면요, 대출이라는 얘기니까요. 주로 이제 얘를 물어보는데,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대출을 해줄 때 변동금리로 하겠어요? 고정금리로 하겠어요? 위험을 줄이고 주려고 하면 당연히 뭐다? 고정금리입니다. 그럼 상환기간을 길게 해줘야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장기절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융자를 해줘서 이자 부담, 상환 부담 줄여주고 주택을 구입 한번 해보세요라는 개념이 주택금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상환기간 길게 해서 대출 상품을 판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은행은 당연히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환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은행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주도하에 하는 정책적 특수금융의 성격을 주택금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확인할게요.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이란 소비자들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소비자 금융 동그라미 치고요. 소비자 금융으로 끊으세요. 이제 대출 조건이 대부분 고정금리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걔는 시험에 물어보는 표현인 거니까 고정금리고 저금리라고 돼 있죠. 낮은 금리이고, 자, 그래서 일시금 대출이라고 돼 있죠. 주택을 구입할 때는 한 번 대출해줘야 되죠. 일시금 대출을 할 때 갚을 때는 어떻게?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되 원리금의 상환은 장기 분할로 행해지더라. 즉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고 매기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줘서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 동갑 칠게요. 정책적 특수금융 돼 있죠. 정책적 특수금융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금융의 성격은 일반적인 기업대출이나 담보대출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고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기본 표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장기 고정금리, 그렇죠. 저금리로 대출을 함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급자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급도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정부는 주택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괄호 1번 있죠. 괄호 1번에서 4줄 올라오세요. 4줄 올라오시게 되면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란 말이 보입니까? 예, 밑줄 할게요. 지금부터 주택금융은 주택경기 부양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기 조절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 이게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은 침체된 주택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해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주택금융의 기본적인 표현을 보셨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용어들 정리해요. 자, 화려 1번 갑니다. 대출 이자율이 나오죠. 잠시 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챙겨야 할 표현은 5번째 줄이에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가 있나요? 예, 끊고 그 시험 질문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낮을수록 이자 상환 부담이 적어지죠.
그럼 당연히 수요는 뭐하더라?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요 공급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는 뭐하고 증가되고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괄호 2번 갑니다. 융자금 돼 있죠. 우리 용어 정리했어요. 융자금이 뭡니까? 대출받은 금액. 그러니까 괄호 안에 보이죠. 대출 원금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 뭐라고 했다? 저당 대부액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잔금은 뭡니까? 라고 하면 융자금 중에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자, 1억 원의 융자금인데 이 중에 6천만 원을 상환하였다면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4천만 원. 그럼 뭐라고 한다? 융자, 잔금, 잔고다라고 표현합니다. 뒤에 가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괄호 3번 대출기간이란 말이 나오죠. 자, 동의어들 괄호에 또 있어요. 융자기간, 상환기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기간이 있다. 또 시험에 물을 질문들은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에 가게 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융자기간이 길어지면 차입자의 상환 부담이 적어지죠. 매액이 내야 하는 부담이 적어지다는 얘기입니다. 적어져서 대출 수요는 뭐하고 증가하고 부동산 수요도 증가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시험 지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그런 조건이 없으면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하면 그 지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표현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해서요. 만기가 긴 대출 상품일수록 원금 회수가 늦어지죠.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떤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용어입니다.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자,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1억 원의 대출을 했는데요. 만기 10년짜리 상품과 30년짜리 상품, 30년짜리가 원금 회수가 늦지요.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수가 안 되면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할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그 돈이 부족하다는 위험을 뭐라고 표현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용어 아셔야 됩니다. 이게 투자론 시간에 한번 이 표현을 본 적이 있긴 할 건데요. 똑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자, 다시 금융기관 정리를 하면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 위험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기 대출보다 장기 대출일수록 유동성 위험이 더 크다라는 표현이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이제 밑줄 하신 내용들은 시험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었어요. 그럼 맨 밑에 가시게 되면 회색 박스 안에 용어가 거치 기간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 용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거치 기간이 뭡니까? 이자만 내는 기간. 자, 이게 봅시다. 가령 3년 거치 17년 상환이라고 상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3년 동안은 뭐 냈고 이자는 냈고요. 그럼 4년 차부터 원금 이자를 분할 상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몇 년이고 3년이고 상환 기간은 몇 년이고 17년. 그럼 두 개 묶어서 대개 대출 기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는 알고 가야 됩니다. 3년 거치라 했으니까 이건 이자만 내는 기간이죠. 그럼 상환 기간은 원금 이자를 분할 같이 갚아가는 거니까 전체 기간이 몇 년이다? 20년이 되는 겁니다. 뭐 이용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가령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대출의 원금을 만기 때 일시에 한꺼번에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 3년 내에는 이자는 내야 되죠. 거치기간 몇 년? 3년. 그럼 3년 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라는 얘기. 그럼 얘는 거치기간이나 대출기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융자 조건만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만 좀 대응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맨 밑에 볼게요. 그래서 그 회색 박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돼 있죠.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대출 기간은 20년이고 했죠. 그럼 3년 거치 17년 상환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그 다음 난년부터는 원금을 같이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게 뭡니까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우리 지문에 시험 지문에 거치 기간이 표현이라 나온 거니까 용어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서요. 괄호 4번으로 갑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돼 있죠. 앞에서 융자 받은 금액을 융자금, 대출원금, 저당,
대부액이라고 이것도 이미 이거 종호 정리했습니다. 매기 여러분이 갚아야 할 금액을 뭐라고 한다. 원리금 혹은 부채, 서비스 혹은 저당, 지불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에 대해서 매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원리금은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의 합계죠. 그렇습니까? 합계로 매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시게 되면 거기서 네 줄 내려갈게요. 네 줄 내려가면 즉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원금을 대출의 만기에 한꺼번에 갚죠.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여기서 이자만 상환한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썼다? 거치 기간을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편하게 한번 읽어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표현들을 봤고요. 113페이지로 가서 이제 괄호 5번 부동산 관련 대출 관련 주요 비율 되어 있죠. 괄호 열고 쓸게요. 대출 규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괄호 5번은 별표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담보 인정 비율이 보이고요. 중간 하단부에 가면 2번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이거 해마다 묻는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융자 비율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융자 비율 쓰기도 하고, 혹은 뭐 대부 비율, 혹은 뭐 담보 인정 비율. 시험에 동의어를 묻지는 않습니다만 출제자들마다 용어를 바꿔 쓰기는 해요. 그래서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영문으로 쓰면 loan to valu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스펠링 안 물어볼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요. 그럼 value는 가치죠. 부동산 가치라는 얘기고요. 론이 뭡니까? 융자금이에요. 광고에도 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읽을 때는 가치에 대한 융자금 비율을 합니다. 자, 이제 시험장에는 한글로 써주고 괄호 열고 이렇게 LTV라고 써주는 거니까 이걸 외우셔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분수 개념이 또 나온다. 융자의 비율, 대부의 비율을 알고자 해요. 그럼 분수 개념이 등장하면 구하고자 하는 값, 알고자 하는 것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쓸 때 원인이 되고 기준값이 되는 것들을 분모에 기록한다 그랬죠. 대충 그 기억은 있죠. 그렇게 활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뭘 알고자 해요? 융자를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분자에다 뭘 쓰고 융자금을 쓰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 있네요. 부동산 가치가 보이죠? 부동산 가치입니다. 자,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분모를 뭐뭐에 대안했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융자 비율,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금융당국이 이걸 60%로 맞춰놨다는 얘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4억 원이면 4, 6, 24 융자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의 60%까지만 융자를 해준단 말이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요거 기본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만 얘는 어쨌든 간에 부동산 학계론 80%의 시험 범주에 들어가요. 뭐 수요 공급 시장 정책이 다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가치에 대한 융자금이었죠.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이면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2억 4천까지 융자가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이걸 50%로 다운시켜 봅시다. 대부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면 4, 5 얼마까지? 2억까지 융자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대출 규제 수단입니다.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요. 대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LTV를 하향 조정해서 융자 금액을 줄이는 수단인데 2014년도에 우리 정부는 LTV를 70%로 상향 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70 가볼게요. 70%로 상향 조정하면 47, 28, 그럼 2억 8천까지 융자가 가능하죠. 얼마만큼 늘었어요? 4천만 원 그만큼 융자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높인 거냐면 저거 높여서요. 대출 많이 받아서 주택을 한번 사보세요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 기억이 있죠. 그런 기억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부의 정책 수뇌부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규제를 풀어서
거리를 늘려보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대로 하고 가면 그러면 70%는 상향 조정하면 융자액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대출 수요 어떻게 되고 주택의 수요 어떻게 되고 딱 끌고 나가야 돼요.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고 주택 가격 또한 여기까지 나와야 되죠. 주택 가격도 상승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5년 한 4월 5월 달까지 주택 가격이 뭐 참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만 좀 많이 오른 데는 한 40%가 오른 데가 있어요. 40%. 이게 4억 한 아파트가 한 5억 5천 이렇게 거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관점 볼게요. 이걸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융자액이 늘어났죠. 그럼 돈 빌려간 사람을 우리는 차입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차입자가 혹은 소득이 감소되면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 거죠. 융자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 빌려주는 사람은 대출자입니다. 금융기관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쓴다? 대출자다. 그럼 원금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봤어 시험장이에요. 채무 불이행은 누가 하고? 차입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금융기관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따라서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갈게요. 대부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 대출 기관의 채무 불이행이 커지죠. 그럼 대출 금리는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물을 때는 중간에 과정은 질문 안 줘요. 바로 물어봅니다.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주면 대출 금리는 뭐해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계산 과정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가치 가격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대부 비율 담보 인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책 확인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로 보시면 보조단에 상단부에 2014년 조그만 글씨 있죠. 정부는 담보 인정 비율을 70%로 종부채 상환비를 잠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60%로 상향 조정 단일화해서 대출 많이 받아서 집 한번 사봐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좀 해볼게요. 1번 담보 인정 비율. 다섯 번째 줄에 갈게요. 담보 인정 비율은 대출 신청 금액을 부동산 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박스 볼게요. 박스 수식 아셔야 됩니다. 담보 인정 비율 돼 있죠. 그럼 분모가 가치죠.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담보 인정 비율 60% 써보세요. 박스 안에다가 써보시고 부동산 가치 4억 분모 4억 여러분 해요. 이제 4, 6, 24 얼마까지? 2억 4천까지 융자 가능하다. 그러니까 2억 4천은 초과할 수는 없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소식 아시면 되고 읽어볼게요. 담보 인정 비율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설정되는 부동산의 시장 가격에 대비해서 뭐뭐에 대비해서라는 표현이 분모라 그랬죠. 대비해서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즉 시장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차입했다면 3억 원이 융자받은 금액이죠. 그럼 대부 비율은 몇 프로다? 60 어떻게 나온 건데요? 5억 분의 3억에서 60%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꿔 말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 60%이면 5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두 개 묶어서 별표 가시고요. 시험에 묻는 표현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융자 가능 금액이 늘어나죠. 그렇습니까? 금방 확인했습니다. 그럼 대출 수요 뭐하고 증가되고 부동산 수요도 증가되고 끌고 나가세요. 어디까지 나와야 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융자 비율을 상향 조정해주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역시 높게 하면 융자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대출 기관에 어떤 위험이 커진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므로 당연히 대출 이자율은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래서 대출 기관부터
커짐으로까지를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대출기관부터 커짐으로까지를. 대출기관부터 커짐으로까지. 시험장 가면 그 지문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을게요.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는 뭐 하더라? 높아진다.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내셔야 문제를 푼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걸 높게 하면 융자가 많이 나갔죠.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도 커지기 때문에 위험이 커진 거 아니에요. 위험이 커지면 대출금리는 당연히 높아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2번 총부채 상환 비율로 갑니다. 자,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쓰기도 하고 책에 보고 계신 것처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것도 뭐 외우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써주는 거니까. 25회 시험에서는 또 용어를 바꿔요. 이렇게 출제자가 차주 상환 능력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영문으로는 데빗 투 인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스펠링 안 물어볼 거니까. 인컴은 소득이고요. 그럼 데빗은 빚이죠. 빚. 빚인데 그럼 뭡니까? 라고 하면 자, 빚에 대해서 해마다 갚을 금액 우리가 원리금이라 그랬죠. 원리금. 해마다 갚을 금액이 뭐라고요? 원리금. 그래서 빚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DTI 이렇게 써주는 거니까 이걸 또 외우셔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일단 봅시다. 그러면 자, 소득에 대한 무슨 비율? 부채 비율이었어요. 뭐뭐에 대한이 분모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또 써볼게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써보면 분모를 차입자의 연소득이고 그 부채란 말이 해마다 갚을 무엇이다? 원리금이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단 그럼 이게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잘 듣고요. 자, 2005년도까지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출을 받을 때는 DTI라는 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안 됐다는 얘기는 2005년도까지는 LTV만 해당하는 융자가 가능했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아니 되어도 없어도 소득을 증빙할 자료도 없어도 그냥 집에서 놀아도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융자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DTI가 도입이 돼요. 왜 도입이 됐냐면 이제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2007년도까지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당시 이 국면은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집을 사서 차익을 남겨서 팔아먹고 남으면 이자 갚고도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깊게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도권에서는요, 빚을 내서 집을 안 이사하게 되면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너는 참 바보다, 이런 식의 좀 심한 표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시장에 돌아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거품, 버블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안 되겠다, 아무나 대출을 못 받습니다, 사입자 상환할 능력이 되어야,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대출이 많으면 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도입된 게 무엇이다? DTI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DTI를 도입, 적용했다는 얘기는 뭘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차입자의 소득, 상환 능력을 따져보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도입, 적용한 것은 규제를 강화시킨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규제를 강화했으니까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감소될 수 있다. 이런 거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2014년도에 정부는 또 올려서 이거 DTI 비율을요. 비율이니까요. 써보겠습니다. 이게 가령 50%라는 얘기는 차입자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읽어보세요. 5525 1년 동안 빚으로 갚을 원리금이 2,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미 대출을 여러 군데 이용해가지고요, 1년 동안 내가 갚을 원리금이 2,500만 원에 육박해 있다면 새롭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내서 해마다 갚을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60%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작년에요.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5, 6, 30 얼마까지? 3천만. 그럼 의미가 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원리금을 구하는 방법을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어요. 화폐의 시간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매기의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저당상수가 기억이 납니까? 예, 자, 매기의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하더라? 저당 상수한다라고 얼추 기억은 있죠. 자, 그러면 저당 상수 값이 가령 0.1이라고 제시해 주면 융자금을 구할 수 있죠. 암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얼마예요? 2억 5천. 2억 5천에 10%니까 얼마예요? 2,5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 5천까지 융자가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60%로 높여주면 얼마까지? 3천만 원이죠. 그럼 얼마까지 이제?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묻는 것은 보고 계신 것처럼 나머지 조건은 주고 이 융자 가능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상수값 주고 DTI 비율 주고 소득 주면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뭘 구하라고 한다?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하라 하더라도 확인하신 것처럼 비율을 높여주면 융자 가능 금액이 뭐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요는 뭐하더라?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 적용한 것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따진단 말이니까 규제를 뭐한 것인데 강화한 것인데 그것이 LTV든 DTI든 간에 좌우당 간의 비율 자체를 높여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돼요? 융자 가능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는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율을 상향 조정해주면 융자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 둘 다 적용을 해요. 둘 다 적용을 해서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융자 가능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작년 시험입니다. 작년에 LTV로 물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이게 1억 8천이 나왔어요. 융자 가능 금액이. DTI 계산해봤더니 2억이 나왔다 합시다. 융자 가능 금액이. 최대로 융자 가능 금액 얼마? 2억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은 한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1억 8천. 이게 뭐 함정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둘 다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적은 한도로. DTI가 LTV를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융자 가능 금액이 최대로 받을 금액 얼마까지만? LTV까지만. 그래서 둘 다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융자 가능 금액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되고 나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시험에 해마다 나와요. 계산 문제가 한 8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여러분 시험에도 이제 이거 물어볼 개연성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고 지문도 묻기 때문에 두 가지는 시험에 반드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도 하면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을 높여주면 융자 가능 금액은 얼마나 늘어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니까 좀 대비를 해둘 필요 있겠습니다. 첫 시간에 뭐 분수 개념에 좀 답답함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험에 자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용한 것은 규제는 뭐한 거고요? 강화한 것이고 적용한 상태에서 비율을 높여주면 융자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소득 상환 능력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규제 수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정부는 규제 수단을 이제 경기 부양카드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한번 사봐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혼란스럽긴 하죠, 여러분이.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건데 이제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출이 너무 좀 많아서 가계 부채가 1,100 주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또 갚으시오. 내년에 또 어떻게 한다 그래? 내년에 대출을 좀 줄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정부 쪽 입장도 좀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뭐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여러분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내년에 대출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대출을 제한하겠다. 변동금리는 제한하고 고정금리 받는 건 괜찮습니다. 또 원리금을 상환을 할 때 이자만 내는 것은 제한합니다.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법으로 하시면 대출을 충분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도권은 내년 봄 되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받더라도 좀 갚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은 뭐 5월달 이후부터 하는데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가 이렇게 좀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짝 연초에 또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출 좀 제한하려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건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여 버리면 지금 생각하는 가격보다 호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개연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DTI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차입자의 연소득이란 말이 보이죠?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연소득에 비해서 매년 혹은 매월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서 대출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는 무슨 수단이다? 규제 수단이다. 원래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죠. 오늘 자꾸 만날 건데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근데 금융공사에서 모기지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모기지론이 언급이 됩니다. 그게 장기주택 대출 상품이에요. 만기 10년 이상의 10년이 상품인데 그 상품에 팔 때 DTI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뒤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담보대출은 2005년도 이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가 두 개 나와 있죠. 첫 번째 박스의 DTI 1, 2는 그걸 공부를 할 내용은 아닌데 그건 뭡니까? 라고 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한 DTI 비율입니다. 그럼 괜히 시험에 물 거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묻는 DTI는 밑에 있어요.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 읽어볼게요. 연소득에 대한 뭐예요? 원리금이다. 그럼 이제 원리금 이퀄 씁시다. 이거 쓸게.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하더라? 저당 상수 분자에다가요. 예. 분자의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에서 써두시되 시험에 묻는 것은 나머지 조건은 주고 뭘 구하라고 한다.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하라고 하더라. 이런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익혀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기억 총부채 상환 비율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 대출금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뭘로 따져서 동그라미 치고요.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즉 소득 증명이 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 DTI가 40%라는 의미는 두 번째 줄 연소득이 1억 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4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시 다음 줄에 부채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그래서 주택금융에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여 이제 집어넣을게요. 거기다가 이거 쓰겠습니다.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이거 집어넣을게요. 적은 한도 기준으로 두 개 적용해서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융자비율 보시면 4억에 60%는 얼마까지예요? 2억 4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딱 고정돼 있어요. 변해요? 변해요. 혹여 불행하게 가격이 2억 4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게 되면 또 같죠? 몇 프로예요? 그러면 100% 돼버리죠. 그렇습니까? 그럼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데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추가 담보를 제시하십시오라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럼 추가 담보를 제시를 못하게 되면 대출 연장을 안 해줍니다고 합니다.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집이 날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봅시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대부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 있어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채무 불이행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용어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융당국이 이걸 상향 조정해주면 융자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는 건 이제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대출 이후에 집값이 2억 4천이 돼버리면 똑같잖아요. 몇 프로? 100%.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대부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본 표현 정리를 했고 이제 3절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생활 속에 듣는 얘기다. 고정 금리는 이자율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변동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정 금리를 취하고 있는 게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금융공사에서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게 장기주택 대출 상품으로 처음에 고정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품이 이렇게 10년, 15년, 20년, 30년짜리가 있는데요. 가령 10년짜리 대출 이자율이 4%라고 하면 4%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것부터 공부합니다. 즉 대출 이자율의 결정 원리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대출기관은 대출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투자가 된 거죠. 무슨 얘기냐? 적정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제가 적정한 수익이라고 했던 얘기는 투자론 시간에 공부했던 피셔 방정 형식이 또 활용이 됩니다. 그거 연상하셔야 돼요. 자, 대출을 했다는 얘기는 대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돈 가지고 무위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럼 대출하는 순간 무위험 수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디에다가 이자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대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런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건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어디에다가 이자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문제, 대출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것도 역시 이자율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더라. 세 가지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뭐다? 피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요구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가져가서 그럼 요구 수익률을 이제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명목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 무위험률에 해당하는 표현을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쓰실 건 없어요. 책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세요. 대출 관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10년짜리가 몇 프로를 죠? 제가 4%. 그럼 4%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국채입니다. 국채의 수익률 2%, 대출 관련 위험 대가 1.5%, 기대 인플레 0.5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4%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출자의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위험에 대한 대가 무엇으로 기대 인플레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건 요거 투기만 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출자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 대출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 읽어볼게 그냥.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무엇이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4% 변해 안 변해요? 고정금리하고 해서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변할 수 있어요. 국채금리는 변할 수 있어도 최초의 4%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고정금리다라고 표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단골 묻는 거, 기대 인플레를 얼마 잡았어요? 0.5. 근데 실제로 봤더니 1%의 인플레가 추가로 발생했답니다. 그럼 추가로 발생한 것을 대출 이자율에 반영합니까 못합니까? 요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 기관은 더 달라 할 수 없죠.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그럼 차입자는 더 내야 할 이유 없죠.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다시 표현 바꿔서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손해이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 파트에서 물어보는 지문의 유형을 이제 처음 만납니다. 이쪽에 지문의 유형은 지문이 길어요.
비교 지문이 많습니다. 무엇이 뭐뭐보다 크다 작다, 손해다 이익이다, 분리유리.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잠깐 정신을 놔버리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공부 방법이 달라요 이쪽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풀어서 나서 책을 제가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투자론과 다릅니다. 투자론은 딱딱 떨어져요. 딱 떨어진 얘기는 비교 지문들이 많다.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답이 바뀌기 때문에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 자, 다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적으로 발생. 바꿔볼게요. 기대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으면, 그 말이 정말 똑같은 얘기죠. 더 높으면 더 달러 할 수 없죠.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손해,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비슷한 표현 정리할게요. 그럼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이후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분만큼 대출 이자율에 반영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가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금리가 앞으로 오르더라도 더 달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돼. 누구가요? 대출기관이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해도 더 내야 할 이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추가적 부담이 없죠. 금리 변동 위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은 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 변동 위험은 근본적으로 제거는 안 됩니다. 우리 개론에서는. 그러니까 제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차입자가 고정을 쓰더라도 뭐는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다. 왜요? 대출을 받고 나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이 있죠. 아닌가요? 변동을 썼으면 이자 부담이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고정을 쓰면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을 뿐이다. 그럼 역으로 그럼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우리가 차입자니까 추가적 부담이 없는 뭘 이용하는 게 고정금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묻는 표현이에요, 시험들을.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작년 문제입니다. 고정금리를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출 이후에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른 대출 기관의 금리도 따라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조건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 4%를 갚을 요인이 되죠. 이 말은 공감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전체 금리가 내려가면 새롭게 싸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되죠. 그럼 대출을 만기 전에 갚는 것을 조기 상환이라고 한다.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예요? 금리 하락기 때, 금리 하락기 때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미리 갚아버리면 대출기관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이자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나쁘기 때문에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은 누가 하는 것이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기관 위험입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를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 금액이 2억인데 대개 한 1.5%, 2% 부과합니다. 적은 금액 아니죠. 2억 2%면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상당수의 수익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자 수익인데 그래서 뭐 이제 뭐 시험에 물어보진 않는데 얘는 작년에 물어봤어요. 금리 하락할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작년에 문제가 하자가 있었는데 하자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미리 알고 갈 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서요. 문제가 하자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의신청만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해요. 정말로 받기만 해. 이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면요. 논리적으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안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어도 합격자 수가 적으면 모두 정답 없어 막 굳이 막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21회의 경우에는 21회 시험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년과 비슷했어요. 분위기가 비슷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부동산 학기론 세 문제를 정답 없음 모두 정답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격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신청을 뭐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선생님 도움 드려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수험생이 하잖아요.
그럼 안 받아주면 나중에 이제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사실은 23개 맞아가지고 하나 부족하면 이게 1년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공부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방법을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 청구에도 한 6, 7개월 걸려요. 6, 7개월 걸리고 그게 또 안 받아주면 또 어디까지 가요? 소송까지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 대상으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20회도 도움을 준 적이 있고요. 작년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25회 때 이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 다 준비해 드려도요 안 받아줘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간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판례에서도 가장 옳은 것, 가장 틀린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말씀드리면 이건 이신책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맞는 것, 틀린 거 위주로 하시라는 얘기.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제가 권유를 안 하면 6, 7개월 고생해서 그 정말 왔다 갔다 해서 발품 팔고 비용 들어가고 변호사님하고 해가지고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 이기죠. 못 이겨요. 그래서 어지간히 하시면 이런 방법을 좀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 좀 안타까웠긴 합니다만 아시겠죠? 작년에도 이 문제가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인데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서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참고를 해서 자 그럼 좀 말씀 좀 기다려주겠습니다. 정리합시다. 금리 하락할 때는 차입자가 낮은 금리로 그래서 자 다시 갚는다 했잖아요. 뭐다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금리 상승기 때는 대출기관이 금리 변동에 심하게 노출돼 있다. 뒤에 가면 이 표현이 나올 건데요. 지금 뭘 보신 거냐면 여기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죠. 누구 위험? 대출기관 위험. 금리 변동 위험 누구 위험? 대출기관 위험. 여기 또 뭐 있어요? 조기 상환 위험. 자 이런 위험 요인 등을 이 위험 대가에 미리 반영을 합니다. 미리 반영하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은 더 높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정금리 대출은 상황에 따라 금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높은 금리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초기 금리가 당연히 더 낮다. 차입자를 꼬드기기 위해서라도 변동금리 초기 금리를 낮게 갈 필요가 있다. 이것도 근데 시험자에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럼 헷갈릴 걸 대비를 해서 고자가 높을 고자는 아니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높을 거 하면 돼요. 안 돼 미쳐가 안 돼.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제한 항상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보다 초기 금리가 더 높더라는 얘기야. 항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고정금리 차입자가 신용도가 나쁘면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문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라고 줍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변동보다 초기 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임만 보고 갈게요. 맨 위에 거. 그래서 1번 항목이 고정금리 대출은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초기 이자율의 변동이 있다 없다. 고정된 명목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두 줄을 내려가시게 되면 끝에 차입자는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찾았어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크다 작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고정을 쓰더라도 금리 변동 위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좀 쉬었다 할 거니까요. 밑에 한번 참고로 봐두시고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